네, 안녕하십니까. 윤정도입니다. 일단 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 않나요, 진짜? 예. 근데 사실상 대부분의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많이 힘들어하세요. 많이 힘들어하시고 다른 요인보다 불안해하십니다. 뭔가에 대한 굉장한 공포, 뭔가 불확실성이 있고, 미국의 대선이라든가 또 북한 쪽 같은 경우에도 10일 날 같은 경우에 또 미사일을 쏠지 핵을 쏠지, 또 일본은 큐슈 지역 쪽의 아소산이 36년 만인가요? 예, 뻥 터져가지고 여러 가지.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얼마 전까지도 계속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고 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다우지수도 고점 대비해서 밀린 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오후에 점심때쯤 나와서 구현모 대표님께 좀 혼이 났는데 4시 넘어서 잤거든요. 4시 넘어서 좀 일찍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수가 있어요. 이제 다우지수가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들어 올려서 플러스로 딱 내놓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약보험으로 끝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위치고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황부터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장은 너무너무 좋고 굉장히 좋고 더 좋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대선 관련돼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간 글로벌 시장의 동향인데 9월 달 치가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비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실업률도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민간 부분 시간당 임금 이런 부분이 좀 나오게 되죠.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12월에는 어차피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금리 올리는 것이 지난번 강연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재료예요. 어찌됐건 재료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인데 별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 인원이 15만 6천 명이면은 예상치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어요. 그리고 5월 이후에 최저의 증가폭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구 증가 비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한 대략 10만 명 정도 수준만 고정적으로 증가를 하더라도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추세고요. 옛날 같으면 이런 해석을 하죠. 예상치를 하회했으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낮아져서 시장이 재료를 받는다, 재료를 인식을 한다.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 2015년도 9월 이후에는 그런 해석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어제도 보신 것처럼 예상치 하회했어. 지표가 안 좋았어. 그래서 시장이 한 4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마이너스. 그러다 한 100포인트 수준까지 밀렸었죠. 그리고 다시 또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일단은 뭐냐면 고용지표 부분이 다소 둔화돼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약해졌다. 근데 또 하나의 해석 부분은 민간 부분의 시간당 임금이 전월 대비해서 6센트, 0.2% 정도 증가하면서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연출된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고용지표는 다소 부진했지만 이쪽 부분에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혼조세가 이제 해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결론은 꼬리가 절반 이상 달렸죠. 꼬리가 절반 이상 달려서 크게 무리는 없고요. 실업률도 예상치가 이제 4.9였는데 올해 5월 달에 4.7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5.0이다? 높아진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지금. 완전 고용 상태고, 만약에 이제 4.7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많은 압박을 받아요. 지출에 대한 압박.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면은 어찌됐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긍정적이고, 또 대선이 지나야. 그러니까 미국 쪽은 이제 대선이 좀 복잡하게 돼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11월 8일 날 하는 선거가 대선의 실질적인 선거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10일 날 또 2차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파운드와의 31년 내 최저치 행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요일 날 아시아 시장에서 추가적인 6%의 하락이 있었는데 약간 그거는 이제 변칙거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파생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상한 급락이라든가 이상한 급등이라든가 주문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소를 권고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쪽이 파산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죠. 한맥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주문 실수로 파생 상품에서 엄청난 몇백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간 쪽이 누구냐면 홍콩계. 근데 홍콩계인데 우리나라에서 야 반환해줘라. 한맥 죽이면 안 되니까 반환해줘라 라고 했더니 싫어. 안 줘. 어찌됐건 나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별게 없습니다. 야 니네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라이선스 뺏어버린다. 그랬더니 뺏어라. 그 반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데인데 몇백억 벌어버리니까 그럼 나 이거 먹고 떨어질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파운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아시아 쪽에 파운드와의 6%의 급락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뭐 이 하드 브렉시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국 쪽에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약간 세게 표현하면 쇠뇌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쇠뇌되신 부분이 영국의 브렉시트가 뭐 어마어마한 문제인 것처럼 초기부터 얘기가 나왔고 지금도 큰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 쪽에서는 세게 나와버립니다, 지금. 에이, 우리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뭐 미국도 지금 뭐 보호무역 정책으로 간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유럽만 힘든 거예요. 왜? 영국이 또 그 전에 규모가 세계 5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었어요. 미국, 일본, 뭐 중국, 그 다음 뭐 독일 뭐 이렇게 빼고 나서 영국이. 그래서 영국도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할 정도로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자기네들의 부가 이민자들한테 뺏기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잘 사는데 유럽한테 막 나눠주는 것 같고 그래서 에이 탈퇴해버려. 파운드 자체는 살아남아 있었잖아요. 유로화에 포함 안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본심도 세고 또 대형 제국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건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행한다. 약간의 보호무역 정책도 가져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약세를 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파운드화가 약세를 띠니까 주식 금융자산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장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내리 찔끔찔끔이지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영국 증시는. 유럽 증시는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근데 그게 변동성이 뭐 크진 않아요. 어찌됐건 영국 쪽의 문제가 뭐 글로벌 시장 전체를 깨트릴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럽이 빠지고 영국이 오르는 시점에 목요일 날 미국 증시는 상승이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 흐름도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요거 이제 삼성전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엘리엇이 또 나타났죠.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 엘리엇 쪽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그때도 세뇌를 당했죠. 언론 통제를 당하다 보니까 야 엘리엇은 나쁜 애들이야. 아니에요. 주주가치를 훼손시켰잖아요. 이조용 씨 세금 좀 덜 내려고. 그런 것을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엘리엇이 미국계인데 일단 삼성전자 지분을 뭐 한 0.6%인가요? 그 정도 편입해 놓은 상태에서 주주 제한을 합니다. 자, 인적 분할하고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해라. 근데 엘리엇이 나오기 전에 지난주 방송 때 배당 관련된 SBS 방송 보시면 이제 배당 관련된 내용이 화요일 날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10월 4일 날.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배당주라는 거를 놓고 보실 때 배당주라는 거 어떻습니까? 뭐 SK텔레콤 같은 거 배당 높죠. 네, 통신주 배당 높아요. 그거 뭐 한 1년에 뭐 4%, 5%, 6% 수익 내려고 배당주 매매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관 투자자들의 기준인 거고 또 장기 투자자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안 팔면 손익의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식은 놔두고 배당 수익을 가져가겠다. 근데 1년 이상 가져가면 세금을 안 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혜택을 보려고 배당주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배당주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은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혹은 이 회사가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올해는 특별 배당을 좀 할 것 같아. 주주들한테. 왜? 대주주가 지분이 많아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어느 종목을 잘 봤는데 편입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시가 배당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하이닉스에 대한 해석 부분이 물론 하이닉스가 뭐 배당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이닉스에 대한 해석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해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아요. 영업이익이. 지난해에는 1조를 넘었어요. 근데 그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2분기에 바닥 찍고 3분기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하이닉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8일부터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예? 근데 그쪽에서 우연찮게 뭐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동부하이텍 같은 계속 적자 내다가 힘들다가 갑자기 수익을 크게 났어요. 특별 뭐 배당을 한다든가. 또 혹은 어떤 업체가 부동산을 팔았어. 뭐 그런 배당주를 놓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얘기하다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배당주의 기준에서도 놓고 보시지만은 전체 배당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배당이 증가한 거는 2014년 8월일 겁니다. 재정부 장관이 얘기를 했죠. 야, 니네 자꾸 유보금 쌓아두면 세금 매긴다. 2001년도에 폐지한 유보금에 대한 세금 다시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배당을 하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주주 환원 정책을 펴라. 그러면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그러면 세수가 확대된다. 그게 최경환 장관, 그 당시 장관의 논리였습니다. 그런 이제 외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책 한 권 분량으로 내놨고, 그걸 그대로 보도자료로 노출을 시켜줬죠. 그러고 난 이후에 배당이 확대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도 7년 만에, 2007년 이후에 7년 만에 2014년도에 자사주 매입을 했고, 배당도 일부 증가시켰고, NC소프트도 배당 어마어마하게 증가시켰어요. 네, 그러한 흐름. 그러면 역으로 놓고 볼 때 엘리엇 파동이 나기 전에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작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할 때에 굉장히 주주가치가 훼손이 됐죠. 그러나 여러 가지 내용을 내놨는데 특별 배당은 조금뿐이 증가를 안 시키고 중간 배당 안 해버리고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대규모로 해버립니다. 이번에 이익 소각 또 해버렸죠. 또 해버렸어요, 이익 소각을. 근데 올해 들어서는 뭐 이제 월말 되면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확정 실적이 나오겠죠. 그때 만약에 주주환원 정책 부분에 있어서 특별 배당을 한다. 엘리엇이 요구하는 뭐 30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특별 배당을 일부 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다우지수 놓고 보시면 밀집돼 있어요. 그네들의 기준에서는 어찌됐건 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대선이 있는데 밀집이 돼 있다? 그럼 괜찮은 거죠. 불확실성이 있는데 변동성이 막 확대되면서 밑으로 깨져 내려오는 변동성도 아니고 밀집되어 있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죠. 길어봐야 11월 8일. 짧으면 2차 대선, 토론, TV 토론. 그 정도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 이격이 커서 부담은 있지만 월봉 기준의 120월선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러한 큰 조정 있죠. 이러한 큰 조정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 예전 기준입니다. 20%.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적을 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사실은. 변동성이 적을 때 기준에 20%의 조정이 나오면, 아야! 조정 나왔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03년 이후에 대세 상승 랠리가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뭐 일봉하고 월봉 보여 좀 설명드릴 텐데, 우리나라 일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막 이평선이 지금 지저분해 보이는데, 어찌됐건 일봉 기준에 121선이 돌려졌다는 겁니다. 52주 고가도 넘었었고. 그죠? 그리고 미국보다는 이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월봉 이격도 거의.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20% 이상 조정이다라고 했을 때 뭐 IMF 조정도 있고요. 그게 IMF 조정이 미국 쪽으로 따진다면 이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쪽의 파산,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뭐 이런 기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003년도 요거 별로 아닌 것 같죠? 요거 조정 많이 나온 겁니다. 900포인트에서 700포인트대까지. 절반 조정 받은 거예요. 512에서 900포인트대, 그 다음에 절반 조정. 그리고 이때가 아마 버냉키 쇼크일 겁니다. 잠깐. 저거는 뭐 큰 조정이 아니죠. 그리고 이때. 그렇게 해서 20% 조정이면 지금 기준이면 단기적으로 400포인트 밀리면 아예 아파. 그게 조정인 겁니다. 나머지는 조정이 아니에요. 이 정도 조정이 나오면 이제 업황이 한 번씩 싹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미국 쪽의 기준에서만 이격이 크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 출렁거릴 수는 있는데 깨지려면은 추세가 깨지려면 이게 꺾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장기 추세가 깨지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크게 무리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미국 쪽의 대선 문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되게 불안해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까지도 트럼프가 요만한 그 잘못을 하면은 굉장히 막 대대적으로 발표를 해요. 야, 뭐 이러한 말실수를 또 했다. 저 사람 뭐 약간 좀 정신병자 같다. 아웃사이더다.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힐러리가 됐을 때하고 트럼프가 됐을 때 영향. 여러 영향이 있겠죠. 네? 여러 영향이 있겠는데, 주식시장에 누가 더 좋을까라고 한다면, 시장의 기준에서는 힐러리가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힐러리가 좋아.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왜 좋냐면, 미국 쪽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대형주 기준, 또 현재 추세의 기준에서는 바뀌는 게 싫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형주 하시는 분들하고 대형주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막 이거 혼란스러운 거 싫어. 그냥 딱 지금의 어렵더라도 딱 이 정도로 그냥 가면 좋겠어. 많이 바뀌는 거 싫어. 요겁니다. 민주당 쪽의 힐러리의 기준에서의 시장의 안정화 기준은 요 내용뿐이 없어요, 사실. 뭐 월가의 정치 자금이 일로만 간다? 아니에요. 공화당 쪽으로도 갑니다. 그럼 공화당이 되면은 뭐 굉장히 뭐 무섭냐? 그러진 않아요. 이건 정치 놀린 거죠. 정치 놀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힐러리와 뭐 트럼프 사실상 나이 1살 차이 납니다. 뭐 여기 건강 문제 뭐 얘기할 그 계제가 아니에요, 트럼프도. 예? 1살 차이는 1살. 엄청나게 오빠 같은데 가발 썼죠? 예. 1살 차이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왜 자꾸 트럼프 얘기가 많이 나오느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분석 내역도 일부 있어요. 요즘 들어서는 뭐라고 나오냐? 우리나라 사설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자, 보자고요. 트럼프 같은 분이, 분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막 거의 시쳇말로 심하게 표현하면 또라이라고 해버려요. SBS, CNBC 배당 관련된 그거, 배당이 아니라 대선 관련된 거 나가고 있는데, 잠깐 이제 다른 자료화면 나갈 때, 막 안에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지금 영상 녹화하니까 더 깊게는 얘기 못하겠고. 하여간에 이분이 좀 막 미친 사람 같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이거고, 이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 난리 날 것 같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미국의 여성의 55%가 힐러리를 지지합니다. 그러면 여성의 45%는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남성의 54%를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히스패닉 등의 이민자들 있죠. 유색인종들, 이민자들의 69%가 힐러리를 지지합니다. 소수민종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백인의 53%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의 지지율은 또 바뀌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토론하기 직전의 지지율이 2% 차이였어요. 그럼 이민자들의 69%를 지지를 받고 있는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야죠. 그죠? 여기 소수민족이라고 치고. 그러면 백인의 53% 바본가요? 저도 정치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땐 막 관심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경상도 마산이시죠. 어머님이 전라도 영암이죠. 예? 또 노태우 대통령, 전 노태우 대통령 나오실 때 민주화 막 뭐 할 때 누님이 대학생이어갖고 무슨 뭐 한겨레 신문 보고 백기환 선생님 뭐 으쌰으쌰 이러고 다니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충청도 공주셨죠. 복잡했어요. 근데 결론은 뭐 이회창 후보님이 그 당시에 괜히 주는 거 없이 싫었어요. 인상도 그렇고 괜히.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선 결과가 딱 나왔는데 투표하신 분의 절반 가까이가 어찌됐건 그분 찍으셨어요. 그죠? 저는 정치 요만큼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괜히 욕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어디서 찌라시 하나 이렇게 딱 받아 딱 보면 진짜 나쁜 사람이네 뭐 이러면서. 그죠? 근데 국민의 절반 가까우신 분들이 그분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절반이 바본가? 나만 옳고? 트럼프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공화당에서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그러니까 경선을 하는데 이분도 얼마 전까지 민주당적이었어요. 민주당 당적.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계속 철새. 그러다가
오바마 있고 힐러리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다시 공화당 온 겁니다. 왔더니 정치 기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든 어디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공격을 많이 받은 거죠. 공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받다가 이제는 공화당 쪽에 이제 후보가 되니까 공화당 똘똘 뭉친 겁니다. 근데 자꾸 언론에서는 이제 여당 쪽에 무게감이 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뭐 나쁜 사람 표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보세요. 이분의 책이 53주간 베스트셀러 1위를 했습니다. 자수성가한 분 중에 한 분으로서도 표현을 많이 해요. 아버지가 계시긴 했었지만 중간에 굉장히 큰 고비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지은 분이 뭐 키요사키인가요, 일본에? 그분하고 우리나라 쪽에 이제 그 요즘에는 인적 네트워크라고 그러나요? 뭐 이제 그 약간 다단계 피라미드? 그런 쪽에 하여 또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볼 때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치만 안 했다면 더더욱. 그리고 이쪽에 집결력을 갖고 있는 거는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이쪽 논리가 다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정치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단행한 부분이 뭡니까? 정치인들이 말장난을 해버렸죠. 자, 이번에 우리 당이 이기면 내가 총수가 되면 그러면 자, 투표 한번 하자. 유럽 탈퇴하는 거. 왜 우리가 벌어서 자꾸 얘네들 퍼줘야 돼? 이게 실현돼 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니까 무슨 뭐 패닉이네, 영국에서도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잘못 생각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라는 게 그렇게 우습습니까? 아니에요. 제대로 다 찍은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힐러리는 자유무역 정책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이 굉장히 세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FTA도 다시 하고, FTA 정도가 아니라 나프타도 다시 협상하자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신의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유권자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의 보수주의. 일정 부분의 보수주의. 우리는 전 세계에 뭐 경찰이 아니다, 보안관이 아니다. 적당히 하자. 그게 이쪽 논리입니다. 보수주의 논제. 트럼프가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대선 관련된 SBS에서 방송할 때에도 첫 번째 그걸 얘기했어요. 뭐 주한미군을 빼버리고 방위비를 더 부과시키고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있는 거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도 오키나와에가 있죠. 도시 내부에 못 있는 거예요. 오키나와 쫓겨나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군을 뺄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도. 뭐 중국의 영향력 아래로 내려가면 힘들다는 거죠. 첫 번째고. 두 번째, 방위비요? 알게 모르게 다 내죠. 옛날에 뭐 아버지 부시 때 걸프전인가요? 이라크전인가요? 그거 했을 때도 패트리어트 미사일. 우리가 그걸 쏠 일이 뭐가 있어?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한번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을 일으켜갖고. 자, 성능 좋지? 니네 사가. 우리한테 누가 미사일 쏠 건데? 북한이? 그 좁은 데서 여기서 여기 쏘는데 그걸 뭘 맞춰, 이거를. 못 맞춥니다, 그거. 요격이 안 돼요. 어찌됐건 그거 사줬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외환 보유 잔고가 많은 나라 어디예요? 1위가 중국, 일본, 사우디, 독일, 대만, 뭐 우리나라. 이게 전부 뭐냐면 미국의 우방국. 어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미국의 꼭두각시. 중동에서도 유일하게 사우디. 뭐 중국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표면적인 논리인 거고, 이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다는 거는 뭐예요? 미국의 채권을 다 사주는 거예요. 그 채권을 사고 있으면 채권 운영비가 있어야 돼요. 그 비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좀 쉬쉬하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IMF 때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망했다? 그럼 리먼 때는 외환 보유고가 세계 7인데 왜 휘청됩니까? 장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다 외국인들이 회수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통화스와프라는 단어가 시중에 우리나라에 일반화된 게 2008년 리먼 브러스 때입니다. 그럼 통화스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언제 나왔고 언제 체결이 됐냐면 98년도에 처음 언급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파생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들어서 일본과 통화스왑 일부 체결한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별로 부여를 못하다가 2008년도에 강만수 장관이셨나요, 그때? 미국 가갖고 통화수합 해갖고 오라니까 가서, 야! 신용평가기관 니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돌아오는 순간 3대 평가기관, 피치, S&P, 무디스, 이쪽에서 우리나라 은행들 신용평가 다 내려버렸죠. 그게 살아났던 게 언제냐면, 2008년도에 마지막 이제 저점 찍을 때,
10월인가요? 10월? 그때 미국에서 통화서 발표를 해줍니다. 300억 달러인가 뭐 해갖고 통화서 발표해주고, 일본이 통화수합 해주고, 중국이 통화수합 해주고, 그러면서 안정화된 거예요. 어찌됐건 그 외환보유 잔액 잔고 들어가 있는 부분, 방위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군사 뭐 이런 부분들, 뭐 일본에 핵을 주겠다. 일본은 핵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 문제는 조금 의미가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방위산업업체에 간다는 거야. 우리나라 어설픈 해석이, 야, 하나테크인이 트럼프가 되면 미군 빼니까 자주국방 해가지고 하나테크인이 주가 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7월 달까지의 집계를 놓고 보시면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도 그냥 아웃사이더니까 막 눌러놓고 있었고. 전통적으로 방위산업업체는요, 공화당 쪽에 정치자금을 후원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7월 달까지 힐러리한테 후원을 했어요. 트럼프한테는 요만큼 하고 힐러리한테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국의 방위산업 그 비용이 1년 예산의 비중이 한 16% 되는데, 이게 미국 이외에, 이제 러시아는 이제 와해가 됐죠. 소련이 와해가 된 거죠. 러시아가 있는 건데, 러시아 빼고,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빼고, 나머지 2위부터 8위까지의 국가를 다 합친 금액이 미국의 16%에도 못 미쳐요. 그만큼 방위비를 많이 쏟는데, 오바마가 내년도 방위비를 증액을 승인을 해줍니다. 오히려 자기가 증액을. 그래가지고 보시면, 원래는 잘 보시면, 공화당 정부 때는 특히 최근 들어서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텍사스주 출신입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리 우리가 놓고 보죠. WTI. 텍사스 주에서 원유 사업을 하던 가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라크전, 걸프전이 이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터지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1위는 엑슨모빌이 1위입니다. 엑슨모빌. 에너지 업체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클린턴 때는 MS가 1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은 애플이 1위죠. 시가총액 1위가. 그죠? 근데 방산업체다라고 하면 뭐 보잉이나 이런 쪽을 놓고 보셔야 되는데, 방산업체의 시세가 7년 연속 지금 고점 행진하고 있어요. 7년 연속. 오바마 정부 때 계속. 그러니까 예전처럼 극한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테크인도 자주국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쪽의 그쪽 자회사 또 관계사들의 연결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돼서 그 이전부터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FT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FTA 얘기를 하면서, FTA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문제가 되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불공정 계약을 했다라고 우려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하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다 해도 전체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에너지 기준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뭔가요? 응? 큰일 났다. 여기 있다. 예. 에너지 부분. 예.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클린턴이 되면, 힐러리가 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 에너지는 무너진다. 태양광 같은 거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힐러리가 되면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더 좋은데, 만약에 트럼프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시가 됐을 때 도쿄의정서를, 교토의정서인가요? 교토의정서?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 버려갖고 그 신재생 에너지 산업 자체가 이제 조금 후퇴하나 싶었는데 그러지 않고요. 계속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가 지금 작년에 파리에서 기후협약? 만약 그걸 뒤집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유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전통 원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논리고. 근데 그거를 해주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유가가 40불, 지금 뭐 50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게 60불, 70불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러운 수요가 요구가 되는 거예요. 와, 유가 원유 비싸서 못 쓰겠어. 야, 신재생에너지 뭐 없니? 세일가스 같은 거 좀 개발해줘.
세일가스가 주춤거리는 이유가 유가가 떨어지니까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단가가 안 맞아서. 예? 전기차 같은 경우 있죠. 정부에서 지원금을 좀 많이 대주면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전기차의 가장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충전소가 없는 거예요. 충전소가. 예? 충전소가. 이거 누가 해줄 건데 충전소를. 주유소는 알아서 개별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주유소 만들어서 지금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만들었어. 충전소는 누가 만들어줄 건데? 정부가 그걸 지원해줘야 돼? 일개 산업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딘데 그 정책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크게 업황 자체가 그렇게 나면 전쟁해야죠. 만약에 트럼프가 됐어. 그럼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 그냥 데모하고 막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논리는 너무 극적인 논리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약주.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이 제약주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사실. 끝났다 보시는 게 많아요. 한미약품을 떠나서 끝났다 보시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SBS, CNBC 그 방송 자료나 아니면 그 자료 올려놓은 거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제약주 하시면 제약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약주는 미국 증시에서 뭘 보시는 거냐면 S&P 500 지수에서 헬스케어 업종, 그리고 나스닥에서 생명공학주, 그리고 아멕스가 있어요 또. 거기서 생명공학주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냐면 미국의 다우지수하고 거의 뭐 초기에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2013년까지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지수보다 좀 더 가요. 지수보다.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언제 부러지냐면은 작년 8월에 부러집니다. 작년 여름에. 작년 여름에 뭘 얘기하냐면 힐러리가 지금 오바마 케어 하잖아요. 오바마 케어를 하는데 그럼 뭐예요? 의료보험을 확대해주고 그리고 그 약을 제조해주고 하면은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값에 대한 상한선을 거버린 겁니다. 야, 약값 너네 그렇게 막 함부로 많이 받지 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와, 그럼 복제약품 만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복제약 만드는 업체들이 좋을 것 같죠? 그 좋아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옐런이잖아요. 힐러리가 되면 와, 신재생 에너지 부분 또 와, 바이오 제약주 뭐 날아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옐런이 벌써 여당 쪽에 옐런이 야, 이거 문제 심각한데 거품인데 라고 얘기한 게 이미 2015년도 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힐러리가 자기의 개인 SNS에 계정에 올려서 약값에 대해서 잡아버리겠다. 그럼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가 되면은 아예 복제약품들은 힘들어져요. 전통 제약주들 쪽에 정치자금 후원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 자체는 뭐라 그래요? 오바마의 지금 정책 자체를 무너뜨린다고 그러죠. 제약주들은 다소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제 그 우리나라 복제약 말고 자체적으로 약품을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게 2009년도 기준까지 해서는 한 3개 업체뿐이 없었어요. LG생명과학하고 유한양행 그리고 하나가 또 뭐였더라? 그 3개 정도. 대부분이 다 지금 복제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너무 PER이 너무 높죠. PBR도 너무 높고. 그래서 제약주까지는 그렇게 보시고 결론은 미국의 대선에 트럼프를 굳이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잘 모르시는데 미국 정치 뭐 얼마나 아신다고 막 욕할 필요도 없고 또 그분이 되신다고 해서 너무 뭐 시장 환경이 확 바뀌는 거 아닙니다. 겁내지 마시고 또 그 업종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죠. 그 업종에 맞게 대처를 하면 되니까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요. 뭐 어찌 보면은 조금 다행스럽다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지지율이 힐러리 후보 쪽으로 조금 더 다시 올라갔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정도 수준에서 기준점 잡고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미국 대선까지 불확실성까지 말씀드렸고요. 21분이죠. 자, 우리나라 이제 나머지 보시면 수급 부분이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좋고요. 이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기준에서 2월 달까지 해서 좀 많이 팔았었는데 지금 한 13조 이상 매수하고 있죠. 2월 이후에 13조 이상.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평균 단가 이하로 때리고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쯤에서는 이제 연기금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이게 연기금이에요. 연기금 쪽이 연말이 되면 될수록 조금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유입될까요? 뭐 한쪽에서 뭐 배당주 얘기하는데 그 배당주라는 게 뭡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배당을 하겠죠. 대형주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대형주 쪽으로 몰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개인들 여전히 뺏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수급 부분은 여전히 좋다. 앞으로 뭐 금리를 우리나라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돈의 가치가 훼손이 돼서 그러한 부분에서 움직일 가능성 놓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 핵실험 관련돼서 이렇게 해놨는데 10일 날 만약에 어떤 핵실험을 단행한다든가 혹은 뭐 미사일을 쏜다든가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아이고 그래 고마워하고 또 170만 원 민원하는데 툭 떨어져. 그럼 박수치고 이제 잡아야지 또. 그죠?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 쉬어줄 때. 근데 예전부터 놓고 보실 때 1차 핵실험이 제일 컸겠죠. 충격이. 1차 핵실험이 제일 충격이 컸지 2차, 3차 뭐 이런 거는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큰 충격이 사실상 없었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보시면 추세를 훼손한 적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락 추세일 때는 그냥 그렇게 핵실험 있고 할 때 추가적인 하락이 없고 원래 상승 추세였다면 상승으로 가고 있었고 계속.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북한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살고 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도 일본에 한 5년 살다 왔는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예, 진짜 여행 왔는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진짜로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일본을 되게 무서워해요. 특히 큐슈 지역. 저는 큐슈 지역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 아소산 터진 거 말고 구마모토에서 지진 났었거든요. 어이구 지진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난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지 않나요? 분단 국가가?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중동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심 있죠? 중동 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그게 외국인들한테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 충격을 뭐 너무 쉽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너무 또 힘들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불꽃 축제를 해요. 그죠? 빨리 끝내야 돼요. 쉬는 시간 없습니다. 막 넘어가야 돼. 그죠? 자, 종목입니다, 종목. 이건 뭐 매번 보신 거고. 이분 거 궁금하지 않아요? 하늘나라 우리님? 매주? 예? 내가 지난주에 강연에 얼마 하고 싶은지 알아요? 막 이거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자, 24일 날.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분이 하여간에 처음에 이제 3월경에 5억으로 다시 이제 스타트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요때 평균 단가 곱하기 이제 수량하시면 요게 한 4억 6천 정도 편입하신 수량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브렉시트 터지고 나서 첫 번째 강연의 날 3,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목이 다 그날 파란불로 끝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수익이다. 브렉시트를 한번 견뎌보자.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이때 이제 현금이 한 1억 있으셨고요. 그러니까 총 요 기준에서 하여간에 3,800 수익이고 원금은 4억 6천 사신 거고 1억 현금이 있고 하여간에 이 상태에서 운이 좋았어요. 그죠? 운이 좋아서 이렇게 브렉시트 이겨내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 간격입니다. 대부분이. 5,800, 그 다음 6,900, 8,500, 8,600, 8,400 한 번씩 이렇게 밀리는 날도 있었고 이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야, 여기서 그만 보여줄까? 계속 보여주다 이거 쭉 내려가면 이거 에? 그만 보여줄까? 그러다가 계속 보여드리게 됐는데 다행히 다시 9,600. 에? 그러더니 1억 1,000. 와, 근데 막 1억 2천 가고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다시 또 1억 1,400으로 빠지고 뭐 1억 1,700, 1억 1,500, 9월 9일 그리고 9월 23일이 1억 1,800. 야, 이렇게 됐죠. 이제 이게 얼마 됐을까, 이제. 퉁. 1억 4,400. 그러니까 이게 뭐 매매를 했는데 매매를 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종목 그대로야. 지금도 안 팔아.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근데 원래 이제 채권 자산이 다 분류가 돼 있으세요, 어차피. 그러니까 매매도 별로 귀찮아 하시고, 중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스윙 종목 한다 쭉 추려놨던 거 다 압축하시고, 그 압축 종목 우리가 원래 3개였죠. 포스코대와 하나테크인, 그때 이제 동부하이텍. 근데 동부하이텍은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고, 이거 위험하대. 그런 종목은 불안해서 못 산대. 그래가지고, 요렇게만 사신 겁니다. 근데 요게 만약에 N소프트가, 금요일 날 급격히 빠지지만 않고, 또 비중 높은 하나케미칼이 금요일 날 또 조금 밀리지만 않았으면은 한 1억 5천 넘어가 있겠죠.
그러면 브렉시트 터진 이후의 기준에서만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7월, 8월, 9월 3달 조금 더 지나서 매매 한번 안 하시고. 매매 많이 하셔야죠. 어떻게 했어요? 수수료만 나가고 0.3% 세금만 나가고. 그리고 내가 꼭 팔고 뒤돌아서면 그 종목은 꼭 가. 그죠?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13만 9,500원에 그냥 꽉 눌려 있어서 14만 원 공방할 때 며칠에 걸려서 그냥 한 요만큼 샀는데 왜 이렇게 못 가 해가지고 14만 500원에 딱 팔았더니 그날부터 가가지고 15만 원 넘겨버리고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사셔야지. 그랬더니 결국 못 사시죠. 그러니까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방송 7월 27일 날이 150만 원으로 올라가 있을 텐데 그때 CNBC 쪽 5스타에 150만 원의 추천을 또 넣어드렸죠. 넣어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결국은 요럴 때 갤럭시 노트 리콜 들어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번 주 화요일 날에도 자 7일 날 실적이 나오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다라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영업 마진이 대략 예상치의 5% 이상 넘길 때. 예?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거래량이 터졌다. 기준이 뭔데? 그잖아요. 그리고 그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기준은 평상시에 5거래일, 20거래일의 평균치가 나옵니다. 그걸 살짝이라도 넘겨주면 이제 거래량이 수반됐다 표현하는 거고요.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는데 그건 뭐냐? 시장 예상치를 컨센서스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막상 딱 뚜껑을 여니까 5% 이상의 영업이익이 증가해서 나오는 거. 예상치보다. 그걸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한번 예상치 내놓고 한참 있다가 내놓고 그래갖고 띄엄띄엄 나오는데 여긴 거의 실시간으로 나오죠. 매일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그 갤럭시 노트 7 문제 터지고 나서 시장 예상치가 그래도 한 2.7%에서 3.5% 정도는 영업이익이 전년보단 개선됐을 것이다. 근데 5%대 이상 나왔죠.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서 7조 8천억. 그렇게 되면서 그 전날 엘리엇 효과도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165만 원 매수 사인, 문자 사인 아마 저희 기존 고객님들 아시면 화도 내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그냥 강연에 오신 분들 장문 문자로 다 보내드리죠. 기존 고객님 오시면 그 환불해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분들이 좀 귀찮아서 그런 걸 안 해요. 환불이나 이런 거를. 근데 어찌됐건 그 내용 그대로 기존 고객님들한테 똑같이 두 번씩 안 보내고. 그럼 165만 원, 162만 원 하고 있을 때도 165만 원 밑에서는 편입하십시오. 7일 날 좋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진짜 노리는 거는 이달 말에 이제 확정치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주주 환원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엘리엇이 얘기했다고가 아니라 엘리엇 얘기한 건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지금 엘리엇이 요구한 게 뭐냐? 첫 번째, 수순대로 이제 쭉 있겠지만 일단 30조 원을 배당해달래. 특별 배당. 이 현실성 없어요, 이거는. 없지만 자사주 매입의 확대라든가 혹은 배당은 어느 정도 언급은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정부 정책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정부 정책에. 너희들 이거 안 하면 예전처럼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겠다. 2001년도에 우리나라만 폐지를 해줬어요. 대만도 그거 물리고 있고 미국, 일본 다 유보금에 대한 세금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폐지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세금 물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했고 어찌됐건 30조 원 규모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이 뭔가는 나올 겁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특별 배당 일부 이런 걸로. 두 번째, 인적 분할을 해달라고 그랬죠. 인적 분할을 해서 인적 분할 이후에 지주사와 사업회사로 분할을 하고 그러니까 액분 같은 경우는 영향이 없어요. 시세 실질적으로는. 근데 분할은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은 영향이 있는데 어찌됐건 기업 분할을 해달라. 기업 분할을 해서 지주회사는 낯살이 상장해달라. 이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삼성이 원하던 바가 된단 말이에요. 엘리엇 고마워. 응? 명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재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시세가 재평가를 받아요. 가벼워지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에서 인적 분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느냐?
명분이 있어야 되죠. 자기네들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물적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물적 분할은요. 저희가 이제 뭐 JDI 파트너스예요. 예를 들어서 파트너스인데 뭐 사업을 조금 하고 싶어. 그럼 그냥 하나 신설 법인 지금 갖고 있던 거에서 저쪽 뭐 누군가가 뭐 어떤 무슨 뭐 택배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럼 그 택배 사업을 그냥 뚝 띄워가지고 자회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거. 그게 물적 분할입니다. 그럼 인적 분할은 뭐냐? 회사를 쉽게 말하면 지주사하고 사업회사를 딱 쪼개는데 원래 내가 이 회사의 지분을 10% 갖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지분 10%를. 그럼 그 10%를 똑같은 비중으로 쪼개는 거예요. 예? 지주회사에도 내가 10% 비중이 생기는 거고 인적 분할은. 그 다음에 이쪽 사업회사에도 10% 비중. 그러니까 기존 지주의 비중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인적 분할이라는 거로. 그럼 가벼워져 버립니다. 시가총액이 쪼개져 버려요.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삼성전자에 대주주가 누가 있냐면 가장 많은 게 자사주가 13%가 있어요. 그거 이제 방송 원고에 이걸 써놨는데 자사주가 13%가 있고 연기금이 8%인가요? 몇 프로인가요? 하여간 연기금도 무지하게 많아요. 연기금이 12%인가? 하여간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이 뭐 8%, 그리고 이제 뭐 삼성물산이 4%대, 그리고 이제 찔끔찔끔 이제 자회사 계열사가 갖고 있고 이건희 회장이 뭐 0.3인가요? 하여간 얼마 없어요. 이만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는 지배구조인데 요게 총 대주주 일가가 합쳐서 18%. 일가도 아니죠. 응? 계열사가 갖고 있는 게 18%.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51%.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거 지분 1% 늘리려면요. 한 3조 가까이 돈 들어갑니다. 현재 시세로 지분 1% 써서 19% 만들려면 한 3조 가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면은 지주사가 하나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업회사가 하나 있죠. 사업회사 사실은 막 다 쪼개야 돼요. 뭐 IM 부분이나 뭐 DS 부분이나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핸드셋, 백색가전 싹 쪼개서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갤럭시 노트 문제 있으면 반도체만 하면 돼. 하이닉스 막 날아가는 것처럼. 어찌됐건 이렇게 쪼갰을 때 그러면 똑같이 18%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자사주의 의결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가벼워지니까. 의결권을 살리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판다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 KCC가 물량 받아줬죠. 자사주를. 그래 의결권을 확 살려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통과됐잖아요. 이번에 엘리엇 이거 얘기하니까 그냥 KCC도 장중에 7% 가까이 올라와 버렸죠. 삼성물산 막 날아가니까.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주사가 이쪽에 대한 지배력이 자사주까지 포함해서 한 30%까지 확대돼 버립니다. 30%까지. 그럼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삼성물산을 합병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럼 삼성물산에 대한 이재용 씨 지분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최대 이재용 씨가 확보할 수 있는 지주사에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이 40% 수준까지 돼요. 대박이죠. 예? 오너 입장에서. 이건 그래서 사실은 도덕성의 문제도 나올 수는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주주도 좋아. 가벼워지기 때문에. 재평가를 받는. 지금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월등하게. 예? 그렇게 해서 이 인적 분할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인적 분할이 된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것이 화두가 되게 되면서 그동안 공매도를 내렸던 쪽이 있겠죠, 분명히. 예?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에 대규모 수주 한 방에 맨날 포스코 대우 얘기 나면 뭐예요? 공매도 얘기죠. 수주 대규모 한 방에 그냥 돌려가지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 한 방에 들어오면서 뭐 10몇 %씩. 삼성전자도 그러한 영향력. 수급에 대한 개선폭이 굉장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재료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고. 결론은 차트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번에. 목표 주가도 다 바뀌어버립니다. 쭉 보시면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잡아들였던 주봉의 목표 주가 180만 원, 뭐 혹은 170만 원 다 와버렸죠. 예?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포트폴리오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또 목표 주가를 높여야지. 예? 그래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딱 보면은 주봉에서 요 높이에서 바뀌어버립니다. 요 높이로. 왜? 배우셨잖아요. 갭이 생겼잖아요. 갭이 생기면서 이런 데 갭 생기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갭 생기면서 뭐가 됩니까? 전고점 뚫었죠. 그럼 급진갭이죠. 그럼 여기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는 올라가면 그게 220입니다. 그게 기술적이에요. 그냥 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게 설명하니까 그냥
막 밑에 뭐 이상한 보조지표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월봉. 자, 이 월봉. 이때만 해도 좀 지금보다 날씬했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지금. 살이 너무 쪄가지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여기서. 아우.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어디야? 여긴가요? 예? 조금 전에 이렇게 있던 거. 야, 여기였나? 여기? 부러워 죽겠어요. 예? 그 결론은 여기도 이 정도 목표 주가를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또 상향을 시킬 수 있죠. 월봉 기준에. 예? 월봉 기준에. 조금 이따 저 월봉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음봉으로 저 갭을 메꿨을 때 어떤 전략을 들였었는지. 이렇게 해서 뭐 문자 내용은 뭐 계속 보내드렸었으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대중공업에 아니 철강주나 현대중공업을 업황이 좋아진다고 산다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면 좋을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원샷법인가요? 해가지고 정부가 지원을 해줄 터니 부실한 것 좀 떨어내고 그러고 가자. 그래서 매출의 증가 효과가 아니라 매출은 줄어듭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에 대해서 뭐 지난 중가에 뭐 포스코가 좋겠냐 나쁘겠냐 하길래 뭐 실적이 좋아 무슨 말씀하십니까? 실적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영업이익 개선은 있죠. 근데 매출이 줄어요. 매출이 줄고 경기가 안 좋아서 감산을 해버리고 글로벌 철강 업체들이 전부 감산을 한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만 생산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끊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증치세라고 합니다. 그 부가가치세를. 그 증치세를 환원을 해줘버려요. 업체들한테. 그럼 얘네들은 증치세가 환급이 되니까 가격을 막 다운시켜갖고 저가에 막 판매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경기가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또 조선주도 배를 한번 만들면 최소 20년, 30년을 써요. 그러면 선복과액 나온 게 언제예요? 가장 최근이. 2007년이란 말이에요. 70년대 이후에 2007년도, 2003년부터 경기 좋아져서 그때부터 수주 받아서 완납을 한 게 2006, 2007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배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죠, 거의. 그래서 사업을 다각하는데 지금 그러면 뭐냐? 구조조정.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부실한 거 떨어내고 고부가가치 사업만 남기고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PBR 자체가 또 저평가예요.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 현재도 주가 많이 올라와 있어도 PBR이 한 0.6배 정도? 청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 받는데 지금 주가는 6,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법. 어찌됐건 지금의 추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보다도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뺏어가느냐? 뺏어가요.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뺏었다면 현대중공업도 어마어마하게 뺏어가고 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퍼센테이지 기준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서 목표주가 봐야죠. 그 전에 목표주가 설정해 드릴 때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잡아가고 이런 데서 이제 차익 실현을 했는데 여기서 갭으로 뚫어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조금 전에 공부한 갭처럼. 그럼 요 목표주가 높이가 여기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고점을 또 뚫어주는데 수급이 기존 수급 대비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다면 목표주가 상향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봉이라면 주봉으로도 마찬가지고 월봉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조금 으악할 수 있는 그 전략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끊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뭐 15만 원 뭐 말씀도 드리기도 하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또 갭으로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고점을. 대형주가 갭으로. 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들어 올려서. 삼성전자 그런 큰 종목을 월봉에서 잡아내는 이유가 갭으로 들어 올려서 뚫어버리는데 그러면 요 갭의 높이, 이만큼의 높이, 그만큼의 높이면 얼마일까요? 20만 원이 돼버려요. 와, 해버리죠. 20만 원. 근데 올해 들어서 가장 외공위가 쌍끌이 매수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찾아보시면 이 종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위 안에. 10위가 뭐 5위 안에 들어가 있나 그럴 거예요. 아시겠죠? 블록들 한 업체들도 빼야 되고요. 안 빼도 5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목표 주가 다 알려드렸어요. 현대중공업. 여기도 월봉갭. 아까는 주봉갭, 월봉갭. 어떻게 할 건데? 네? 거기다 이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표현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선형이라고 패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증권사 임직원 교육용이에요. 이런 내용이. 예? 아무리 여러분들 시중교재 보세요. 무슨 선형이라고 해놓고 평상시에 이런 급등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소형주가. 근데 막 뉴프라이드처럼 막 점상 막 가고 막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막 등락이 나왔는데도 원체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옛날 거는 이렇게 점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선형입니다 표현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선형의 기준은 변동성의 기준이 있어야죠. 그 앞전에 분명히 변동성이 있던 종목인데 어느 한 시점에 이게 월봉인데 이게 적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꼬리는 달려있지만 6살 동안에 실질적인 봉의 기준에서는 10만 원을 6달 동안 10만 원에서 움직였어요. 10% 이내 범위에서. 꼬리는 있지만. 이런 게 이제 시세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요 높이만큼의 뭐 대각선이면 요렇게. 요 높이만큼을 추정치를 잡아내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월봉의 갭. 거기에 거래량 수반되고 수급 수반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고 있고. 원샷법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된다면 목표주가 20만 원 설정하시더라도 무난하십니다. 자, 이번 하나테크인입니다. 하나테크인의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평균 대가가 49,900원, 5만 원이라 잡을 수 있고요. 기관이 45,500원. 근데 적극적인 게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그죠? 실질적으로는 기관도 팔았어요. 그럼 외국인 기준에 5만 원의 매수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예? 근데 개인들이 10%를 뺏겼어. 그럼 목표주가 간단하죠. 목표주가. 간단하잖아요. 10% 이상 뺏기면 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 된다. 100% 올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표주가 10만 원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예? 적당히 좀 드려야지. 2만 5천 원 플러스 하면 7만 5천 원이 목표주가겠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뭐 제가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려왔던 내용.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평균 단가에 10%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은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많이 사고 싶다. 그럼 좀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어차피 7만 5천 원 목표 주가로 본다면 지금 뭐 6만 원대 중후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일부 사고 수급의 변화 없이 미끄러져 내려왔어. 그럼 추가 편입해서 매수 평균 단가에 좋은 장이고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니까 10%의 수준의 프리미엄. 그 정도까지. 거기는 내가 열어놔야겠다. 그럼 10%면은 사실은 매수 평균 단가가 5만 원이니까 5만 5천 원이죠. 그럼 6만 원대 중반이니까 한 10몇 %? 20% 가까이 눌려야 돼. 그걸 감내를 해야 돼요. 장이 좋으면 계속 갈 수 있는데 어느 날은 그냥 한 번씩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도 하루에 막 7%씩 빼버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충격을 일단은 먼저 감내해놓고 편입해둔 다음에 밀리면 편안하게 분할 매수. 그렇게 하셔서 이 종목도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서양식 패턴이든 캔들이든 다 놓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주봉으로도 너무너무 이쁘죠. 오늘은 뭐 갭에 대해서만 계속 나오네요. 갭이 나와도 어쩔 건데 계속 가야지. 그죠? 이 높이만큼 그러면. 그럼 여기에서 갭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 고점 뚫는 갭이죠, 이게 또. 그리고 갭을 다시 안 메꿨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높이만큼 또 간다고 보셔야지.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10만 원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계속돼서 지속될 수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가 되면 또 이슈 받아갖고 가고 트럼프가 안 되면 힐러리가 돼도 오바마가 계속 방산비 증액을 해왔으니까 그 랠리로도 갈 수도 있고. 자, 월봉입니다. 이 월봉도 마찬가지죠. 이걸 지금 그려드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몇 달 전부터 이 논리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 이게 최소 범위. 여기서 계속 추가적으로 움직이고 거래량도 더 수반되고 갭이 또 나와버리면 목표주가 또 상향. 자, 이번에 이제 빨리 가죠. 빨리 가고 N소프트. N소프트 속상해 죽겠죠? 맨날 이런 종목이 어딨냐, 이렇게 무거운 게 어딨냐, 이게 무슨 은행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얘가 게임주가 이렇게 무겁냐? 갈 만큼 다 가요. 브렉시트 터졌을 때 저점이 브렉시트도 안 터졌는데 지 혼자 21만 3천 원까지 밀렸어요. 그래서 30만 원 넘겨버렸으니까 거의 뭐 50% 올라버려. 이 대형주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사야죠, 지금도. 예? 금요일날 또 얼마나 이뻐요. 빼주잖아요. 막 확 빼줘요. 6월 20일부터 7월 20일, 8월 20일, 9월 20일, 아직 10월 뭐 조금뿐이 안 됐어요. 3달 만에 6% 이상 됐어요. 7% 가까이 했어요. 외국인만. 7% 가까이.
엄청나게 산 거예요. 7%면 얼마 이게. 예? 주식수로 151만 준데 151만 26만 3천 원이 평균 단가란 말이에요. 그럼 25만 원만 잡아도 2,500억에 3,700억, 한 4천억 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지금. 장난 아니게 샀습니다. 거기다가 2014년도에 경영권 그 장난치고 뭐 할 때, 그러니까 어디죠? 그쪽 빠져나갈 때, 김정주 회장 넥슨 쪽인가요? 넥슨 재팬 빠져나갈 때. 그때 장난칠 때부터 기준 잡으면 개인들이 16% 뺏겼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어찌됐건 18%, 아니 28%, 거의 30%를 샀어요. 그럼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고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지금 이번 짧은 구간, 3개월 동안에만 6% 이상. 그렇게 되면 30에서 50% 평균 단가 대비. 그럼 26만 원이 평균 단가에 26만 3천 원이 30% 잡으면 얼마예요? 50% 잡죠, 50%. 50% 잡으면 계산하기 편한데 40만 원입니다. 40만 원이 이게 오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이게 8월 달에 보여드린, SBS에서 8월 달에 보여드린, 아니, 이렇게 무거운 NC소프트를 SBS, CNBC 갖고 나가면서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라 그쪽 기술자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맥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상도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이게? 그 당시에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야, 좀 약간 좀 더위 먹었나? 8월에. 그럴 거 아닙니까? 결론은 지금 이게 어디 위치냐면은 30만 원 넘었으니까 여기 위치 있는 거예요. 9월 한 달 만에. 10월이고 이제. 그죠? 그럼 요 양봉 크기, 이런 거 음봉에 그 크기 그대로 양봉 하나 나오면 38만 원, 4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돼서 쫓아가시기보다 바닥일 때 기준을 잡으시고요. 얼마나 이뻐요? 아시겠죠? 그리고 금요일 날 조정받은 것도 수급, 말도 안 되는 수급에 조정폭이 깊은 거예요. 아주 적절하게. 조금 더 늘려준다? 그러면 26만 3천 원이 평균 단가라는 거 아시고 계시죠, 이제? 예? 근데 지금 얼마예요? 10% 프리미엄 준다 그러면 22만 6천 원 주면 얼마? 28만 9천 원이면 프리미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럼 지금 29만 원대 끝났죠? 28만 원대 끝났나? 하여간에. 예? 잡으실 수 있는 구간이에요, NC소프트는. 아주 찔끔찔끔 아주 잘 가요. 이쁘게 가요.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무슨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적을 땐 막 10만 주 미만이에요. 근데 10만 주라고 기준 잡으면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면 30만 원짜리 10만 주면요. 3만 원짜리면은 100만 주야. 그죠? 3천 원짜리면 하루에 1000만 주 터지는 종목인 거예요. 하루 1000만 주. 그것도 외국인 기관 매수하는 거 싹 다 볼 수 있고. 그러니까 3천 원짜리 1000만 주 터지는 종목 보시지 마시고 이런 종목 보시면 장중에 이렇게 있으면 막 거래량도 없이 막 밀릴 때 있어요. 거래량도 없이 툭툭툭.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막 사야죠. 아시겠죠? 그럼 종가에라도 돌려놓는다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요게 이제 방송 자료. 2주 전 방송 자료인데 계속 갖고 나서요. 계속. 아니 삼성전자를 왜 안 사요? 하면서 9월 9일입니다. 23일 날 8월 23일 날 고점 찍고 막 깨질 때예요. 갤럭시 7, 그 노트 7 막 배터리 터지고 막 깨지고 리콜 하니 많이 해서 막 주가 막 붕괴되고 있을 때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갖고 나가서. 이만큼 샀는데 뭘 걱정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때가 이렇게 갭을 메꿔버린 겁니다. 요게 그날 그 9월 9일 날 방송 자료예요. 그냥. 이걸 줘버렸어요. 지금 아니 깨져가지고 난리가 났고 그냥 옆에서들 다 야 삼성전자 윤정도 여기서 추천했지 너 한번 혼나봐라 막 이러고 있을 때. 이걸 아예 그냥 대놓고 갖고 나가서 자 갭을 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일까지 갭을 돌려놓으면 그러면 음봉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갭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 강화가 되고요. 만약에 말일까지 못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속도에서만 약화된 거지 추세는 이게 깨진 추세는 아닙니다. 거기에 실적은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주 환원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아깝죠? 이게 1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그럼 이번에 어떻겠어요? 월요일 날이라도 뭐 북한의 뭐 핵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서 170만 원에서 또 흔들려주면 땡큐. SK 하이닉스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삼성전자 위주로 보시라고 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전년 동기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전기 대비해서 보시고 3분기, 4분기 업황 개선은 일단은 애플 그리고 중국 그 영향으로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개인들이 9월 9일 기준에 개인들이 6% 뺏겼어요. 5월 18일 이후에.
6%면 작지가 않아요. 4,400만 주예요. 예? 만약에 3만 원만 잡아도 얼마? 1조 3천억이에요. 3만 원만 잡아도 4만 원 잡아버리면 1조 8천억. 어마어마하게 뺏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뺏긴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것도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하는 예뿐이 없습니다. 1위가 예. 그래서 지금 매수 평균 단가보다 좀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9월 9일 기준에 32,000원이 평균 단가예요. 9월 9일 기준에 지금은 좀 더 올라와 있습니다. 평균 단가도. 그러니까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고요. 언제든지 눌려줄 때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왜? 2015년도에 너무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실적은 개선돼 있어요. 근데 성장성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PER이 80배야. 그럼 막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이 정도 증가해서는 안 돼요. 주가를 PER을 80배까지 끌어올려놨으면 더 증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얘가 못 가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네이버 같은 막 날아가죠. 요즘 며칠 좀 조정은 받았지만 막 날아가죠. 그게 뭐냐면 라인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어마어마하게 좀 히트를 쳐버렸어요. 라인이라는 것이. 야후 있죠. 옛날 야후 포털 사이트. 야후가 남아있는 게 일본에 뿐이 안 남아있어요. 다 매각해버리고 이제. 예? 근데 일본의 야후가 굉장히 큰 건데 야후하고 라인하고 좀 쌍벽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지금 쫓아가 있는 상태. 거기다가 네이버 쇼핑몰. 저도 요즘에 이제 네이버 쇼핑몰. 예? 제 취미가 쓸데없이 장 보는 거예요. 아, 진짜로. 진짜 재밌어요. 막 할인할 때 막 쿠폰 받아가지고, 예? VIP는 막 쿠폰도 많이 받아요. 예? 막 사요. 많이 사요. 살찐 거 보세요. 예? 거기다 네이버 쇼핑이 너무 잘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쪽에 하는데 네이버 쇼핑 쪽이 지금 매출이 막 100%씩. 비중이 그렇게 원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성장성이 추가적으로 하나 나왔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의 기준입니다. 삼성물산은 뭐 이번에 또 엘리엇이 터졌고, 여기도 사실은 실적으로 비교한다면은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지는 않은데, 예? 3분기부터 해서 2분기 바닥 찍고 건설 부분에 이제 개선폭, 그게 나온 거고요. 그다음 포스코는 앞서 말씀드렸죠. 그다음 한국전력 요즘에 좀 충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인위적인 충격은 다시 돌리긴 합니다. 다만, 예전에 PBR 0.24배에서부터 들어 올린 주가, 조정이 사실 크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장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심권에서 좀 빼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 엔화의 약세가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빼고 보는 거는 요거. 그다음 요거는 뭐 같이 삼성그룹주들. 그다음에 요거. 어차피 IT 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 힘드신데 마지막 9월 30일자 기준에 삼성전자. 그리고 돌리게 되면서 다시 갭을 강조시켜 드린 거예요. 결론은 갭을 봉으로 메꿔버린 게 아니라 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께 하나 다시 설명드리면 이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처음 형성된. 월봉이면 월봉 첫날. 시작된 가격. 일봉이면 일봉. 그리고 요거는 종가입니다. 여기가 종가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모르는, 전문가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럼 PD가 똘똘한 PD가 일부러 물어봐요. 선생님, 꼬리가 뭐죠? 그러면 뭐라, 거래량인가? 꼬리가, 이러고 있어요. 진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고가예요, 고가. 뭐 아시는 것처럼 고가, 저가. 그러니까 장중에 이 모양새가 바뀌는 것도 상상을 하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가 딱 시작됐는데 장중에 밀렸어. 그럼 음봉이죠. 음봉 나왔다 돌리면서 꼬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몸통이 되는 거예요. 예? 캔들 자체가 이제 장중에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래서 그거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갭을 띄워놨죠. 그러면 이 더 높은 가격에서도 사겠다는 거야. 이 높은 가격에서 사겠다는 거. 엄청난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뭔가 악재가 아니든 뭐 악재든 음봉으로 확 깨고 내려갔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150만 원까지. 그렇게 내려오면은 다 필요 없어. 난 팔고 나갈 거야. 근데 그거를 다시 들어 올렸단 말입니다. 굉장히 세게 들어올리면서 이 갭을 다시 살려놨단 말입니다. 몸통으로 갭을 메꾸지 않으면 그 갭은 살아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갭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갭에 대한 중요성 그렇게 놓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늦어도 말일까지는
캔들 강좌만 9강좌 모아서 책을 하나를 내는데 170페이지뿐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저것 막 넣어. 막 홍보할 거 넣고 막 넣어서 한 230페이지는 나와야 책의 두께가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내용을 좀 넣어서 하여간에 말일까지 나올 겁니다. 책이 나올 거고 책이 나옴과 동시에 예전에 수년 동안 그걸 했었어요. 하얏트 호텔하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매달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그러다 분기나 반기에 한 번은 부산 내려가서 이제 파라다이스나 이런 데서 한 번씩. 그래서 호텔 강연회를 했었어요. 토요일 날. 그래서 비쌌어요. 그때도 15만 원이었어요. 그때. 15만 원에 뭐뭐 드렸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ELW 책 2권. 그다음에 뭐 식사. 뷔페로 이제 식사하시겠죠. 식사. 그리고 DVD 그때 드리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신책 나오면 이제 새로 나온 책, 그 다음에 기존의 ELW 2권, DVD, 옛날 DVD, 이번 DVD. 디자인이 좀 없어 보이죠, 너무. 디자인 다시 하라 그랬어요, 표지 디자인. 그렇게 해서 이렇게 4가지 드리고, 식사 자리 잡아 드리고, 강연회를 처음에 할지, 아니면 출강 기념회로 할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캔들책은 꼭 사서 보세요. 네, 캔들책 사서 보시면 지금 오늘 강의해 드린 내용들 다 편하게 보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 케미칼 나와 있는데 하나 케미칼이 이게 좀 약 올리죠. 이게 속을 썩이는데 뭐 속 썩이는 게 사실은 뭐 손해가 큰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시세가 안 나오는 게 하다못해 KB금융까지 다 움직여갖고 4만 원까지 찍어줬는데 얘 혼자 이러고 있으니 주력인데 또 비주력인 스윙 종목인 테크인은 막 날아가는데 진짜 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4,800원 기준이고 금요일날 종가에 조금 눌려서 좀 가슴 아프긴 했는데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냥 보합 정도 끝내놨어도 갭상승에 한번 쭉 치고 올리는 걸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지금 기준은요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지금 실적이 8월 12일 날이 그 반기 보고서 마감일이에요 원래. 그걸 이제 말일까지 연장을 해주는 건데 그때 기준에 시장 컨센서스 그 기준에서부터 상향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케미칼입니다. 한 24% 이상의 영업이익 상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예전 맨 처음 전망했던 거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근데 그게 기초 소재 부분에서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했었던 화학 분야에서도 실적 개선폭이 한 120% 정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 있죠. 태양광. 그거 기타 사업 부분에서 한 60% 정도의 영업이익이 개선돼 있는데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기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 폭은 없어요. 실적 분명히 개선됩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는 다 해소될 위치이고 그리고 이번에 주주환원 정책도 좀 세게 이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연속 배당을 줄였었어요. 시설 투자를 위해 했든지 뭐를 했든지 간에 배당을 줄였었습니다. 그러한 개선폭.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수급폭. 어차피 뭐 크게 바뀌진 않았으니까 수급. 이게 4일날 기준일 거예요. 30일날 기준이네요. 수급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인데 외국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 24,800원입니다. 24,800원. 어제 종가가 24,250원. 땡큐죠. 8% 1,300만 주면은 2만 원만 잡아도 2,600억에 한 3,000억 정도 매수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보다 눌러놓은 상태.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케미칼까지 끝났고요. 그 밖에 이제 종목이 컴투스가 한 12% 정도 올해 들어서 12% 정도 매집을 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한 12만 원대 중반 이상일 겁니다. 근데 주가 어떻게 돼요?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져 있죠. 좀 과도하게. 근데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그런 건지 과도하게 많이 눌려진 상태입니다. 진짜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막 깨고 내려가요. 막 깨고. 뭐 누구 기다려주지도 않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그만큼 또 가볍게 돌려질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 그 다음에 BJF 리테일 같은 경우도 블록들 이후에 19만 원 기준에서 블록들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 자리를 돌려놨었는데 GS 리테일도 금요일날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했는데 어쨌든 BJF 리테일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좀 세게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거는 뭐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 뭐
뭐 현대중공업 다 움직여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GS건설이 한 9% 정도 매집이 됐어요. 9%. 근데 매수 평균 단가가 26,000원대 후반입니다. 26,000원대 후반.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29,000원대 정도. 프리미엄 10% 얹어줘도 GS건설 같은 경우에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스코대우. 이제 다시 움직임 나왔죠. 포스코대우. 네, GS건설, 포스코대우,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만큼. 아시겠죠? 예. 아,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의미 없이 이제 18,000원으로 눌러놨는데 첫 번째는 동부하이텍이 원래는 이제 SK 창구를 통해서 개인들 부티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쪽에서 지분을 한 20% 가까이 땡겨버렸었어요. 무지하게 땡겼었죠. 거기에 이제 외국인이 붙어줬었어요. 그러다가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하니까 SK도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서다가 이렇게 됐다 지금 다시 이렇게 된 상태인데 실적 자체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불량률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나왔고 뭐 삼성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수급에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주가 이번에 이제 그리고 차트를 보죠. 동부하이텍은 이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 근데 이제 1조 미만이어도 좀 뭐 6천억, 8천억 뭐 이렇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도 이때 좀 들어갔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고생했어요. 그래갖고 거래량 좀 터질 때 그냥 차익 실현 빠져나오자 했는데 와 SK에서 무지하게 땡겼어요. 이거 SK가 다 땡깁니다. SK 창고에서. 근데 지분 신고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SK에서 부티크겠죠. 다 모은 거야. 어떤 자금인지 모르겠는데 막 무지하게 모아갖고 이때 무지하게 샀어요. 그리고 이때 수급도 외국기관이 일부 들어오면서 개인들도 뺏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SK가 차익 실현도 일부도 했고요. 아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수급이 이제 좀 꼬여지면서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실적은 나와요. 펀드멘탈 지금 PER이 5배인가?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뺏어가죠. 뺏어가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거기에 SK가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정 창고 몇 군데가 있어요. 특정 창고 몇 군데가. 그쪽에서 다 가지고 놉니다. 그리고 평상시 거래량 보면은 거래하는 거 보면은 참 웃기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좀 세게 또 저희 고객분들이 뭐 자산도 좀 크시고 하니까 야 이걸 세게 밀어 제껴 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적은 물량에 인위적으로 눌러놓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들어올리지는 않아요. 먼저 번에 얘기한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양파일이라는 업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사가 엄청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진수혜로 해갖고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오긴 했는데 회사가 너무너무 좋은데 대주주가 70%인가를 갖고 있을 거예요. 60%. 60%인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림건설이라는 현금 한 3천억 갖고 있는 건설사가 있어요. 중견건설사. 그 회장님이 갖고 계세요. 한림건설이 40%인가 갖고 있고 자회사가 20%인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IBK 자산운용인가 해서 16%인가 갖고 있어요. 그래 버리니까 유통 물량도 없는데 누가 들어올리냐 이거죠. 대주주는 안 팔아요. 팔 의향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들어올려야 올라갈 텐데 예를 들어 공모가가 10,000원인데 회사가 너무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누가 진짜 마음 먹기 전에는 10,000원인데 주가를 11,000원 정도 들어 올렸는데 IBK 자산운용에서 고맙습니다 하고 10% 차익 실현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애매모호하죠. 그래 주가가 거래량도 없이 찌끔찌끔 밀려 8,000원까지 밀렸어요. 그러더니 지진수혜 해가지고 뭐 그냥 펑 떠가지고 1,800원까지 한번 왔다 갔다 했었죠. 지금 9,700원인가 할 거예요. 어찌됐건 이 동부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다들 쥐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무지하게 뺏겼거든요. 이거 적은 물량 아닙니다. 10% 이상이에요. 개인들 뺏겼죠. SK 창고에서 대량으로 갖고 있죠. 또 다른 쪽에서 특정 창고들 막 모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사실상 조금 헤매고 있는 양상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뭡니까? 실적 처리에 들어왔죠. 지금 실적도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실적이 나올 때에 누군가가 재료화를 하겠죠. 재료화를 해서 그때쯤이면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지금도 눌림폭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바닥 찍고
바닥 찍고 이제 돌린 이후에 뭐 사실상 크게 눌리거나 크게 조정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돌린 이후에 뭐 엄청난 조정이 있나요? 그러진 않죠. 또 거래량 보시면 5거래일, 20거래일 평균치에 못 미치는 상태의 눌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꿀쩍꿀쩍 누르더라고요. 근데 또 돌릴 때는 또 세게 돌려요. 그리고 수급도 계속 이제 아까 그 누적 보신 것처럼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 조정 받으면서도 2만 주 뺏기고 3만 6천 주 뺏기고 이렇게 뺏기는데도 눌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SK 창구가 또 무지하게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싹 들어오면 또 그쪽에서 자기네는 또 일부 차익 실현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조금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이상 급락이 연출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분들 불량률이 좀 나왔다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명분 이런 것 때문에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삼성에서 사업 분야 참여한다 그런 내용 가지고 또 한번 출렁거린 적이 있었죠. 자, 1월 이후에 기준에서 개인들이 640만 주 뺏겼습니다. 기관이 560만 주 샀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160만 주 샀고요.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SK나 이런 쪽에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그건 좀 저가에 산 물량들이에요. 그리고 주식수가 4,400만 주입니다. 그럼 개인들이 아까 얼마예요? 600 몇십만 주 뺏겼죠? 그럼 거의 한 15% 뺏긴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시가총액은 7,900억, 8,000억입니다. 거기에 PER이 6.31배인데 3분기 실적이 또 개선되죠. 더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매각을 안 하고 가지고 갈 정도로 그만큼 또 채권단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자,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만큼에서 일단 마무리 해드리고요. 나머지는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